네, 스튜디오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모셨는데요.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연구원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조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예. 그 민주연구원에서 내놓은 정책들도 지금 하나하나씩 좀 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가 저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 당규 그리고 강령을 개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바탕이들은 핵심 그 강령 개정 핵심 그 사항을 정리를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혁신 플랜이라고 그래서 당원 당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를 우리가 준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국민청원제도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당원들의 뜻을 모아갖고 이제 당원들이 의사표명을 소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제안했던 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네네.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딱 일주일 남았어요. 예. 어제 전북 지역 경선이 열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76.8%의 권리당원 투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득표율이 78%가 기록됐는데 네. 이 정도면 사실상 이제 뒤집어지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뭐 서울 수도권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8대2 정도로 앞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출범 100일째 되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새 지도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부에서는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이 별로 되지 않는 거가 있지 않냐. 예. 뭐 대세가 한쪽으로 기울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마치 그 임기 말 같이 20%대 지지도를 보여줘 상대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당연히 그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 지사인데 국민들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도찐개찐 예? 네. 그리고 이거 그 밥에 그 나물인 기득권 정당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사실상 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지도가 안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변화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된다 그런다면 이제는 글자 그대로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말하는 삼중고의 경제 위기, 그 민생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흥행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박용진 후보 고향이 전북이잖아요. 예. 근데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오니까 네. 좀 아쉽다. 호남이 민주당의 실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이 있다. 네. 지난 지방선거 때도 광주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외면입니까? 아니면은 이 좀 무관심입니까?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대세를 이제 못 넘어가는 거죠. 이제 배용진 후보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를 우리 옛날 40도 기술원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것처럼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이 제일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8대2는 좀 심한 것 같고요. 이제 서울 수도권이 남았으니까 예. 7대3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민주정당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7대3 정도가 됐으면 하는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당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 예. 그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시면 그 이회창 전 총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논란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어떤 쪽으로 색깔을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에 뭐 이게 뭐 사법적 리스크가 있어서 뭐 유리하니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착각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 나온 게 아니고 민주당의 당 대표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이 안아야 될, 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 제일 책임이 크면 당사자가 제일 책임이 크고 돌파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걸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봐서 유리하니 불리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사정 정국으로 몰고 가기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그건 큰 착각이라고 보는 거고요.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 대통령 지지율이 레임덕이 오는 정권 말에 나올 수 있는 20%대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바닥인데 사정 정국으로 만약에 몰고 간다 그러면 난 10중 8구 이거는 역풍 많습니다. 예.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이거 더 추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윤석열 뭐 지금이라도 나는 지금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전혀 쇄신이지 안 보이셨는데 국정 쇄신과 인사에 이거는 전면 개편 그리고 쇄신의 의지 이거를 보여줘야만이 실망한 국민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지율 반등 난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걱정을 넘어서 조마한 마음인 거고요. 우리 야당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면 제일 논란이 됐던 거는 당원 80조 1항 요거를 유지하느냐 수정하느냐 문제였잖아요. 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원 80조 1항 내용이 이겁니다.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요 사안인데 결국 이제 유지하는 걸로 결론은 내려졌습니다만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재명, 박용진 후보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당헌 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저는 지금 무슨 뇌물수 순위 뭐 이런 걸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혹시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조사보고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당이 지금 며칠 동안 혼란에 빠지고 내부 논란이 있었습니까? 당대표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와서 나랑 상관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발뺌하시는 태도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전북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직무가 자동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조항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80조 3항이 이제 그 수정이 되면서 결국 이게 당대표가 셀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은 계속 이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당원 그 내용을 정확히 보면 이거는 그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항을 이 당원 80조를 집어넣었던 이유는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내노란불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정치 탄압의 경우에는 이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안전장치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거는 논란이 될 사안은 아닌 건데 이게 지금 청원을 낸 당원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것은 만에 하나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때 기소될 경우에 당대표직을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금 노파심 있는 건데 당대표가 기소되는 그런 상황 되면 이거는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만약에 이게 정부 여당의 야당 파괴 그리고 야당 분열 기도를 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당이 똘똘 뭉쳐서 이거는 윤석열 후보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은 셀프 구제 지금 이제 당원 이제 80조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절차를 밟는 거를 지금은 당무위원으로 이제 바꿨으니까 그럼 뭐 셀프 구제 당무위원회라는 게 지금 결국에는 당 지도부와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인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지금 우리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조 그러니까 뭐 진영의 정치 개파 정치하는 역학구조라고 그런다면 뭐 그런 면은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민주당을 가자는 거고 우리가 2024년 총선도 있고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마당에 셀프 구제하면 사실상 선거 포기하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 조항, 이 80조 개정안 요거 지금 조금 이제 비대위가 보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원들의 입장도 좀 반영했고 그리고 당의 모양새도 살린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분열 갈등을 최소화하는 모양 잘 마무리를 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당원 80조 개정된 거 이거는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정하게 적용하겠다는 거를 해서 안 고친 거고 굳이 이거 정치보복이나 탄압에 대해서는 이건 여당의 야당 분열이나 파괴 기도에 대해서는 이용당하지 않겠다 하는 점에서 좀 그 조항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번에 바꾼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또 연결되는 문제가 이른바 이제 팬덤 정치라고 할까요? 아까 예. 주호용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그 당내의 좀 열성 지지층들의 예. 의견이 너무 과다에 대표되고 예. 당의 정책에 거기에 휘둘리면서 이게 좀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이 있거든요. 예. 그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팬덤 정치 이거는 긍정적인 거 양면이 있다고 보는 네. 거고요. 그동안 당 운영은 물론이고 공천 관련해서도 사실상 우리 당 내부에서는 몇몇 진영과 계파가 사실 좌지우지해온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가 당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차단돼 왔는데 이걸 바로잡자고 했던 것이 당원 청원 제도를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당원이 주인이다. 당원의 소통 구조를 이제 열린 소통 구조를 만든 것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이 당원들의 뜻에 과도하게 끌려다니거나 휘둘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도부도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욕먹더라도 열성 지지자들의 그 팬덤 그룹과는 저는 우리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처럼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열성 지지자 그 그룹에 과도하게 끌려가거나 휘둘리면 결국엔 중도층이 이탈돼서 선거하면 할 때마다 100점 100패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검찰 정상화법 네. 그 단독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지자들은 68%가 지지했지만 중도층은 22%밖에 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무리하게 강행 처리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역풍 맞은 거 아닙니까? 예. 선거 진 거죠. 예. 그래서 타잔지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적어도 지도부 한다고 그런다면 끌려다니거나 강성 지지 세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 자기 직분, 소신껏 욕먹더라도 해야 된다. 그게 민주당의 대표적인 과제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그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또 2라운드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럼 민주당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는. 검찰 지금 이번에 시행령 예, 고친 시행령 고치면서 다시 또 시행령 논란이 고친 거 되고 있지 얘기하는 않습니까? 거죠. 예, 예. 이거는 검찰이 사실상 좀 국민들이 지금 여망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국민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검찰 수사 우리는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 휘둘르겠다 이런 건데 이건 솔직히 이거는 검찰 검수완박법 민주당이 솔직히 이거는 좀 유리한 게 주제 안건 이슈는 아닌 거죠. 네. 그렇지만 이 건수완박 솔직히 이게 검찰 정상화법인데 네. 이게 검수완박해 갖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그러니까 이 뭔가 박탈하자는 나쁜 거 이런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본 뜻이 좀 이게 좀 훼손된 거죠. 그러니까 좀 묻힌 감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만 본질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의 정부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지금 장관이 법 무시하고 사실상 시행령으로 장난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 위의 시행령 위에 한동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 지금은 정권 잡았으니까 기고만장하지만 그래 봐야 5년뿐입니다. 권불 10년이 아니고 권불 5년이라는 거를 난 명심했으면 좋다고 보는 거고요. 검찰공화국 그리고 공안정국을 제도화하는 거 이거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민주당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전선을 넓혀 나간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마찬가지로 한동훈 장관 지나치게 키워줄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신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지난 16일 날 취임 100일 관련해서 평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100일간의 공과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그러게 공과 평가 이전 상태라고 평가를 정말 유보할 만큼 예. 평가에는 박하게
좀 점수를 주고 싶은 거고요. 네. 너무나 공정과 상식의 기대치를 무너뜨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 출범 100일인데 사실 레임덕에 빠진 상황이다. 난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의 국정청사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측 가능했던 이게 이 폭우입니다. 근데 컨트롤 타워 전혀 안 보였습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그리고 재난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안무도 안 보였던 거죠. 예. 그리고 집중 폭우가 내렸던 지난 8일 날 대통령은 침수되는 걸 보면서 퇴근을 하셨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재난 총괄한다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 약속으로 이런 만찬을 즐겼습니다. 이런 지경이라면 이게 어떤 무슨 평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인사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7대 3이 아니고 이거는 8대 2입니다. 예? 이런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부정 여론이 높은 거고요. 마음대로 하는 사적 채용 하더라도 그래도 공적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검찰이 대통령실을 포함해 육상실을 다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요직 장악하고 있고요. 이래서 공정과 상식의 기대치가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정말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 지금 100일에 지금 오늘의 현실이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 10명 중 7명이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윤석열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반성 뭐 이런 방법 반성한다거나 사과한다거나 그리고 쇄신의 의지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난 더 큰 문제라고 본 거고요. 다음 선거를 한다 그런다면 윤석열을 지지했던 지지층 중에 44%만 윤 후보 찍겠다라고 하는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적어도 이제는 민주연구원에서 실시하신 건가요? 예, 국민이식 조사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저희 조사가 저희가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대체적인 여론조사와 거의 뭐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저희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좀 공정과 상식의 이 초심 그리고 통합과 지금 협치 정신 이거 대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글로 돌아가서 좀 여당이 잘해야지 야당도 좀 변하고 좀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좀 여당이 죽으면 야당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하고서는 야당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에는 모든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약속대로 대선 공약대로 예? 공정과 상식대로 그 초심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협치의 정신으로 임해주면 우리 야당도 따라갈 겁니다. 협치 정신으로 예? 따라가서 힘이 될 거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번 조사에서 그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역할, 이것도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됐습니까? 뭐 저희는 야당이니까 사실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본연의 일이긴 하지만 이번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보면 야당의 역할은 정부 여당에 그래도 협치하라는 의견이 36%에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내로 봐서는 저희가 일당이기 때문에 정책 대안 제시해서 입법 추진하라 이것도 21%가 나와서 제일 높은 수치로 네. 나왔습니다. 일부는 지금 문제 있는 인사 탄핵하고 그리고 해임 조치하라 하는 의견도 좀 일부 있었지만 네. 하여튼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 본연의 우리 비판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이 삼중고의 경제 위기, 민생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한테 뭐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협조할 건 협조해서 우리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야당으로서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주문인 거고요. 네. 만약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때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적자만 해도 276조입니다. 네. 이거 지금 9월이면은 상환 만기가 종료되거든요. 다 폐업하고 그냥 문 닫아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긴축재정인데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긴축재정, 적극재정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확대재정은 아니더라도 적극재정해서 돈 풀어야 되고 그래도 같은 살려야지 또
내수 경기가 돌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위한 그 이자 감면 조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부채 채무 예. 감면해 주는 거, 재조정해 주는 거 직접 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난달에 발표하신 그 민생위기 극복 5대 방안, 예. 그 민주연구원에서 내놓은 거기에 아마 포함되는 것 같은데, 네, 포함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정기국회, 지금 이제 임시국회 열리고 있고 다음 달부터 정기국회 열리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집중해야 할 민생 법안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이제 느끼는 게 지금 고물가 아닙니까? 지금 2%의 물가가 지금 7%까지 올라간 거고요. 네. 또 고금리죠. 고금리.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0.25%, 2.25%까지 갔으니까 실제 금리는 지금 7%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가계부채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계부채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을 다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다 큰일 난 거고요. 또 소상공인 그 자영업자들 사실상 그거 빚 갚고 원리금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담을 우리가 줄여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거기에 이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긴축재정 이거는 국민들 잡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확대 재정까지는 아니래도 적극 재정으로 해서 국민들 도와줄 건 도와줘서 폐업하지 않고 국민들 다 문 닫게 하지 않는 그러한 따뜻한 정부가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일요일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견 워낙 다양하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대통령의 소신과 다른 의견에도 귀를 열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요일지단 라이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